북한이 핵 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핵을 대륙간 탄도탄에 실어서 미국을 공격하겠다라는 위협을 계속하였고, 사실은 미국만 위협받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직접적인 위협을 받는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이 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가장 기뻐하고 희망을 갖는 나라도 대한민국이고, 작년도 6월 달에 있었던 개성에 있는 남북 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장면을 보면서는 가장 마음 아파하는 나라도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북한에서 식량 사정이 나빠지기 시작해서 전체 국민들의 40%가 영양실조고 아이들이 굶어 죽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걸 가지고 가장 마음 아파하고 신경을 쓰기 시작하는 나라도 역시 대한민국입니다. 이거는 우리한테 굉장히 복잡한 일입니다. 북한으로부터 가장 큰 위협과 고통을 받는 나라인 동시에 북한이 겪는 고통에 가장 주목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이런 북한을 저렇게 비정상 국가로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정말 개성 연락사무소를 저런 식으로 폭파해버리는 저 나라를 우리가 돕는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고 옳은 일이냐. 이거는 1990년대 중반 북한의 고난의 행군 기간이 끝나고 전 세계와 대한민국이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대북 지원을 할 때부터 이미 우리나라의 가장 큰 논쟁거리 중에 하나였고, 이거는 지금도 사실은 우리한테 많은 논란거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정말 북한을 도와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지, 두 번째는 만일에 우리가 어떻게라도 북한을 돕는다면 무슨 생각을 하면서 도와야 되는 건지, 그리고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을 할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북한을 도와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게 자기들이 민주화 이루어내지 못하고 자기들이 경제개발 이루지 못해갖고 저렇게 다 고통을 받고 있으면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게 사실은 맞는 거 아니냐. 지금 대한민국도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북한까지 쳐다봐야 될 이유가 있는 거냐라는 질문들을 아주 많이 하십니다. 아마 우리 Y도 대북 지원이 가능한 기간 동안 굉장히 헌신적인 애들을 쓰셨을 거고, 그 후에도 여러 가지 활동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셨을 텐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정말 도와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거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명쾌히 갖고 있지 못하면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우리들의 결정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북한이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이념과 체제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결국 저 나라는 저 형태대로는 계속 지속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북한의 이념과 체제 하에 살고 있는 북한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존중해야 되는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그런데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인간은 인류의 지금까지의 긴 역사, 5,000년 넘는 긴 역사 속에서 자기 자신과 민족이나 언어나 종교나 성별이나 이념이 다를 경우, 즉 자기와 조건이 다른 경우에 그 상대방을 인간이 아예 아니거나 또는 인간이긴 하지만 존엄성을
갖고 있지 않는 존재로 보아온 긴 역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흑인 노예들을 사용하였었던 미국과 유럽의 긴 역사와도 연관이 되어 있고 20세기 중반에 있었던 나치 독일의 유태인들 600만을 죽인 것도 다 이러한 사고와 직접 연관이 됩니다. 즉, 나와 다르면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류 역사와 특별히 한반도에 있어서도 20세기 비극의 핵심 원인이었습니다. 20세기 초반에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였고 일본은 자기들과 민족이 다른 조선 민족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 후에 우리는 해방되고 나서 분단되면서부터는 나와 이데올로기가 다른 존재는 인간으로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비극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과 다른 조건을 가진 인간에 대한 태도, 이것과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존중, 이 두 가지를 서로 연계하는 과정이 인류 정신사 진보의 역사였어요. 저거를 제대로 못하는 시대는 원시시대였고 나와 전혀 다르다 할지라도 내가 인간으로서는 그 존엄성을 존중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인류의 진보였던 거예요. 북한은 지금 2,500만의 인구가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 중에 2,200만의 사람들은 하루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게 살고 있어요. 한 300만의 사람은 여러분들 텔레비에서 보듯이 평양에 매우 잘 개발된 곳에서 나름대로 풍족하게 삽니다. 근데 한 국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의 예를 들면은 절대적 부분을 일부 소수 사람들이 거의 다 누리고 사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하루하루 장마당에 가서 그날 무언가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당장 먹고 사는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도와야 하는 이유가 정말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은 북한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2천만 명이 넘는 평범한 사람들이 모두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가진 소중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에 대한 돕는 생각을 일단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거 돕다가는 다 군수품으로 들어가고 그거 가지고 우리나라를 또 공격하게 될 텐데, 예, 맞습니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까지 고려해서 그러나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1958년 미국의 스탠리 크래머라고 하는 감독이 만든 흑백 영화입니다. The Defiant Ones라고 하는 영화인데 그 영화의 포스터입니다, 지금. 감옥에 아주 극심한 인종 편견을 가지고 있는 백인 죄수와 그리고 백인에 대한 엄청난 인종 증오를 갖고 있는 흑인 죄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다른 교도소로 이감되게 되었어요. 그러자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저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사람 손에다가 쇠사슬을 연결을 해갖고 호송차에 태웠는데 이 호송차가 가다가 강물에 뒤집어져서 빠지게 된 거예요. 결국은 도망갈 수 있는 결정적 기회를 갖긴 했는데 문제는 백인은 흑인을 너무 끔찍히 싫어했고 흑인은 백인을 너무 끔찍하게 싫어했기 때문에 쟤는 죽이고 나만 도망가기를 서로가 원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둘이서 협력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저 거친 강물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가면서
점차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도우면서 바뀌어가는 과정을 그린 영화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데스몬드 투투 주교 노벨 평화상도 타셨죠. 이분이 그 진실과 화해위원회 위원장 활동을 하면서 경험했던 내용을 수기로 쓴 책이 용서 없이 미래 없다. 우리나라에서 홍성사에서 번역이 돼 나온 책인데 이 책을 통해서 이 스탠리 크레머 감독의 더 디파이언트 완즈를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은 흑인과 백인 우리를 한 사슬에 매어 놓으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백 갈등을 가장 상징적으로 접근한 이야기였어요. 그러면서 그는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말을 다시 한번 인용합니다. 현재를 같이 사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바보같이 함께 죽을 것이다. 문제는 남한과 북한은 그냥 각자 잘 살면 되는 거지 저거를 꼭 상대방까지를 뭘 고려하고 배려해야 되냐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인구의 90% 이상이 분단된 후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원래 저 나라는 처음부터 딴 나라였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반도는 원래 하나의 나라였고 동시에 우리는 미중일러라고 하는 세계 4대 강국 틈에 끼어 있는 유일한 나라인데 이 역사의 소용돌이 낭떠러지 강물에서 우리 민족이 살아남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둘이서 협력을 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4강에 휘둘릴 수밖에 없고 결국은 우리끼리 서로 싸우려다가 그러니까 백인과 흑인이 강물에 빠져갖고 자기들이 싸워야 될 건 강물인데 흑인과 백인끼리 싸우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둘 다 죽는 거예요. 우리에게 북한을 도와야 하는 이유가 있는가라고 할 때 남한과 북한은 서로 도와야만 이 분단이라고 하는 역사의 깊은 도랑에서 함께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하다면 북한을 도와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 중에서 6.25를 겪으신 분이 지금 몇 분이나 될까요? 우리 장상 교수님 빼놓고 얼마나, 몇 분 계시네. 여기 역시 조금 약간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와서 앉아 계신데 제가 보통 어디 가서 강의하면 6.25 직접 겪었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손을 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6.25 때 우리나라는 진짜 완전히 파괴가 되었었고요. 1961년도에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대한민국보다 낮은 나라는 전 세계에 3개 나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는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우리나라가 원래부터 이렇게 산 줄 알아요. 그러나 대한민국은 동시에 전 세계에서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압도적으로 제일 높은 1위 국가입니다. 제가 한국자살예방협회 이사장을 했었는데 우리나라의 이 자살률은 2등 나라하고 2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자살로 삶을 끝낼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전 인류 역사상 아주 드문 현상이에요. 아니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할 때도 자살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이 왜 이제 이렇게 잘 살게 된 다음에
자살을 하는 걸까? 그런가 하면 북한은 전 세계가 의아해하고 때로는 조롱하는 아주 대책 없는 일당 독재와 그것에 대한 속마음이 어떻든 간에 겉으로는 철저하게 굴종하고 사는 집단의 심리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나라인 것처럼 보여요. 북한은 원래 한민족이 저런 사람들이 잘 아니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다스리기도 대통령이 오직 골치 아프겠습니까? 누구 하나 말 들어먹는 사람이 없잖아. 다 각자 자기 생각이 너무 많고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한데 북한이 어떻게 저렇게 하고 살 수가 있을까? 그것도 한두 해가 아니라 70년, 80년씩. 저는 정신과 의사로서, 특별히 사회정신의학을 하고 있는 사회정신과 정신의학 의사로서 이거는 한반도의 비극적 트라우마가 6.25라고 하는 분단이라고 하는 이 비극적 트라우마가 만들어낸 한국인의 정신적 황폐함을 드러내 보이는 전형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왜 저렇게 핵 개발에 집착을 할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은 6.25 때에 대한 경험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힘들게 생존해 남으면서 핵이 없으면 우리는 앞으로 절대로 존재할 수 없겠구나라는 것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희생하더라도 이것만은 포기 못한다는 식으로 움켜잡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한반도의 비극적 트라우마가 만든 현상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식의 집단 트라우마를 도대체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문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저희가 중요하게 보는 거는 자신의 상처를 이해해주고 인정해주는 누군가들로부터 진정한 공감과 배려, 돌봄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네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거를 알아주고 너 힘든 것을 내가 이제부터 같이 도와주고 치료해 줄게라고 옆에서 노력해주는 사람들이 있을 때 좋아지지, 그 정도 트라우마를 못 이겨내고 그런 증상을 보여 야 형편없다라는 식의 비난을 해서는 정신 차리고 트라우마를 넘어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한에게 있어서는 우리에게 가장 큰 트라우마를 준 게 누구예요? 사실은 북한이에요. 북한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트라우마를 준 게 누굴까? 물론 미국도 있지만 남한이었거든. 사실 이제는 경제 규모가 50배 차이가 납니다. 남과 북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50배의 경제 규모를 갖고 있고 우리는 50분의 1로 찢어지게 가난한데 북한이 우리를 쳐다만 봐도 우리는 어떨까? 움찔움찔 되는 거야. 무서워서. 똑같은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 누군가를 돕는 역할을 할 때 사실은 사람들은 가장 크게 자기가 치료받는 체험들을 해요. 그래서 남과 북은 굉장히 특수한 상황에 있는 거고 사실은 하나의 사슬에 묶여 있는 두 명의 사람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북한을 도와야 하는 이유가 있는가? 제가 세 번째로 정리한 말씀을 드리면 남한과 북한과 남한 사람들의 내면 세계 황폐함을 치유하여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좀 더 도울 수 있는 역량이 있다면 우리가 돕고, 그러면서 북한이 그들 나름대로 우리에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그들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 전 세계에서 이데올로기 갈등으로 이렇게 처절한 내분을 겪은 민족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상처를 넘어서야 된다. 근데 이거를 북한을 2,500만을 다 완전히 섬멸해서 해결한다? 그거는 해결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는 우리가 북한을 돕는다는 게 참 딜레마인데 이걸 도울 수도 없고 안 도울 수도 없고, 근데 만일에 우리에게 도와야 되는 이유를 찾는다면 그거는 아마 이 세 개쯤의 이유일 거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나 도와야 되는 이유가 그래 뭐 저런 게 있을 수도 있겠다 싶지만 여전히 북한을 돕는다는 건 너무 힘들고, 말 한마디, 외부에 발표하는 성명 하나 또는 군사적 위협 하나 할 때마다 우리는 정말 쟤들은 결국 포기해야 되는 대상인가 라는 기분이 안 들 수가 없는 측면이 있잖아요. 이때 우리는 어떤 생각 속에서 그럼 북한을 도와야 할까라는 것을 이제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누군지 알아보시겠어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넬슨 만델라라고 금방 알아볼 텐데, 왼쪽에 있는 사람은 넬슨 만델라와 함께 노벨 평화상을 공동 수상했던, 넬슨 만델라가 감옥에 있을 때 그를 감옥에서 풀어줬던 대통령으로서의 전임자 드 클레라크입니다. 이 두 사람이 결국은 남아공에 큰 변화를 만들어냈는데, 같이 노벨 평화상 공동 수상을 했고, 데클라르크는 만델라 정부의 부통령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흑인 정부가 백인에 대한 보복과 탄압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가져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진실과 화해위원회 활동부터 시작해서 수없이 많은 이 흑백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데클라르크는 철저하게 백인 입장에서 흑인들의 모든 활동에 협조하지 않고 방해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넬슨 만델라는 끝까지 데클라르크를 내치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파트너가 불완전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그 인정하는 생각을 그는 한 거예요. 상대 파트너의 불완전성은 현실에 불가피한 조건입니다. 만일에 상대가 완전하였다면 처음부터 문제조차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문제가 일어났다는 건 상대방이 불완전하다는 걸 의미해요. 근데 이때 예를 들면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인간적으로 상대방은 어떠해야만 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우리는 쟤네들 상종 안 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되면 그거는 상대방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인 동시에 누구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완전함을 요구하고 있는 나는 매우 불완전한 존재거든. 그래서 우리는 북한이 우리가 생각할 때 적어도 인간이면, 적어도 정상적 국가면 이렇게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자꾸 앞세워서는 우리는 북한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일단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하나의 틀이라는 거예요. 저는 2002년과 2008년도에 2번 북한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때 간 이유는 대북 지원에 대한 것이 제대로 되는가 모니터하는 모니터 요원으로 갔었어요. 그때 가서 북한을 진짜로 돕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애쓰시는 아주 많은 분들을 보면서 감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긴 했지만 자기가 북한을 돕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가지고 북한 사람들을 진짜 경멸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으면서 함부로 대하는
몇몇 사람들을 봤던 기억을 저는 지금도 선명히 하고 있어요. 제가 그때 느꼈던 거는 정말로 받는 것보다 주는 게 어려운 거구나라는 거였어요. 아니 근데 좀 돕는 것만으로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그 사람들의 뭐 자존심, 뭐 존엄성 이런 것까지 따질 지금 여유가 있냐, 이런 거 말씀하시는 분들도 때로 있는데, 사실은 도우면서 그런 생각까지 다 해야 되냐? 예, 그런 생각까지 다 해야 됩니다. 만일에 그 생각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저 일에 투입되면은 안 됩니다. 사실 저는 그때 가서 그 오만한 행동을 하는, 유감스럽게도 그게 또 봉숙교회 예배 볼 때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도 있었는데, 북한 분들이 상처받는 것보다 제가 더 상처를 받았던 것 같아요. 저런 사람들이 지금 와서 설치고 있는 거였구나. 그러면 북한 사람들은 지금 뭘 느끼고 생각하고 있을까? 여러분들 길거리 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팻말들 붙어 있는 거 볼 수 있는데, 이런 팻말 볼 수 있어요. 이거 지금 이해가 되세요? 청소년 출입 금지인데 청소년은 후문을 이용하여 주십시오라고 돼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하고 해야죠?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것도 있어요. 절대 주차 금지인데 여기는 주차장입니다. 우리는 이 말이 모순이란 걸 알죠. 하지만 동시에 뭔 소리인지 눈치껏 알아들을 수도 있죠. 여기는 내가 차를 세워야 되는 주차장이니까 내 차 이외에 다른 차들은 절대로 주차 금지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언뜻 보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모순인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건물 자체는 지금 여러 개의 시설이 들어와 있는데 정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시설은 청소년 출입 금지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를 들면 뭐 학원이 뒤에 붙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청소년이 들락거릴 수 있는 데는 뒷문이니 거기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순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는 있지만 이 모순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야 되는 측면을 갖고 있어요. 이 모순을 견뎌내겠다는 생각을 해야만 사실은 북한과의 무언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상 국가들의 행동과 다른 북한에 대해서 우리는 늘 당혹해합니다. 저도 뭐 모니터 요원이라고 갔지만 제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것을 보도록 북한이 한 번도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다 틀을 미리 짜놓고 자기들 정해진 시간에 보여주려고 하는 것만 딱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건 모니터가 아니지. 그래서 그것에 반발한 국제기구들은 다 북한을 떠났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 같은 데가 가장 전형적인 예였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모순된 존재인 북한과 함께 갈 거냐 아니면 말 거냐라는 문제예요. 북한과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죠.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현상도 어떤 변화도 만들어지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갖게 되는 편견과 오해가 점점 더 강해지기 시작하면서 그 선을 넘기가 불가능한 지경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이해한다는 게 무조건 상대방 의사를 따른다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사춘기 청소년 자녀들을 키웠던 경험들 갖고 계신데 사춘기 청소년 아이들의 주장을 여러분들이 동의할 수 있었습니까? 동의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해하려고 노력은 하셨겠지. 이해한다는 게 곧 동의하는 거는 아니었잖아요. 북한과의 여러 가지 것들을 앞으로 해나감에 있어서
우리가 준수돼야 되는 원칙의 영역이 있고 우리가 유연성을 발휘해야 되는 영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의 점진적 변화가 처음에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만 지켜지고 나머지 것들은 유연성을 발휘해야 되지만 점점 더 마치 사춘기 청소년이 철이 들어가는 것처럼 돼 가면 국제사회에서 정상 국가로서 준수돼야 될 것들이 좀 더 많이 준수되고 유연성이 줄어드는 이 영역으로 바뀌어 갈 수 있다라고 봐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결론은 뭐냐?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큰 그림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작은 그림만을 쳐다보고 앉아 있다 보면 당연히 너무나 불쾌하고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죠. 그러나 아까 우리가 한 사슬에 묶여서 강물에 빠져 있는데 우리가 더 큰 그림을 생각한 다음에 나의 작은 것들을 극복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도와야 되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도와야 될지를 우리가 아주 힘겹게 생각을 지금 쥐어짜 보고 있는데 도대체 이렇게 애를 써야 되는 그 궁극적 목표가 뭐길래 우리가 이렇게까지 애를 써야 되냐? 이 부분을 이야기를 잠깐 합니다. 남북은 정상회담을 하든지 또는 북한 어린이들에 대한 식량 지원을 하든지 이 모든 것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한반도의 평화를 만드는 겁니다. 힘에 의한 통일이 아닌 그래서 평화 공존을 통한 미래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북한은 극단적으로 이제 핵을 가진 나라가 돼버렸어요. 우리가 힘으로 북한을 꺾겠다고 하는 거는 양쪽에서 핵을 터뜨리겠다는 얘기밖에는 이제 아닌 시점까지 우리가 원턴 원치 않던 들어와 버린 거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건 뭐냐? 한반도의 평화다. 근데 평화를 위해서 그럼 북한한테 뭐 무릎 꿇고 굴종할 이런 뜻은 전혀 아니죠. 그러나 북한에 대한 지원은 북한을 붕괴시키는 것이 아닌 북한이 스스로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을 돕는 데 있는 겁니다. 물론 저것이 우리가 원하는 속도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한 번에 못 갈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 목표를 어디다 둔다는 것을 분명히 갖고 있다면 우리는 해나갈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따가 잠깐 소개를 드리겠지만 북한과 남한은 각각 독립된 국가로서 한반도 안에 공존하고 있어요. 근데 이 두 나라가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난리를 칠수록 서로의 평화와 서로의 번영은 불가능해져 갑니다. 결국 나라는 두 개다 할지라도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는 두 개 나라가 돼야 됩니다. 그거를 한반도 공동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이 처음에는 한반도 경제 공동체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그거는 북한도 큰 관심이 있으니까 한반도 문화 공동체, 한반도 교육 공동체, 한반도 복지 공동체, 그리고 최종적으로 한반도 안보 공동체와 한반도 정치 공동체까지 갈 수 있다면 그거는 진짜 통일을 이룰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한반도 공동체적 사고를 남과 북이 어떻게 가질 수 있도록 할까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중요한 과제이고, 저는 의사로서 저희 속해 있는 통일보건의료학회에서 한반도 건강공동체 준비라는 책, 저거는 우리나라에서 보건의료 분야의 일종의 교과서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한반도 단위에서의 건강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를 만든 책이고요. 2018년도에 이 책
지금 보시는 표지에 1판이 나왔고 올해 8월 달에 2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역들을 각 영역별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건강 공동체에 대해서의 준비는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예가 있다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즉 남북한 사람들이 한반도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도록 하는 게 목표인 거예요. 왜 우리가 북한과 함께하고 북한을 도와야 되는가 할 때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도록 하는 것. 결국은 자신과 자기 자녀들의 미래의 삶에 공동체 형성과 통일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 남측과 북쪽 모두에게 이 작업을 우리가 해 나가야 우리 다음 세대 또는 그 다음 세대라도 최종적인 한반도의 통일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야말로 젊은 청년들이 헬조선이라는 아주 자조 섞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청년이 희망을 잃은 나라는 사실은 국가의 미래가 없는 거죠. 노인들이 희망을 잃었어도 청년들이 희망에 차 있으면 그 나라는 미래가 있는 거거든. 근데 요새 젊은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매우 절망하고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살만한 나라가 되도록 노력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남한이 더 나은 사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 사실은 북한과의 여러 가지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의 우리의 궁극적 목표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군가를 도울 때요. 여러분들도 평생을 살면서 크고 작고 누군가를 도우셨을 텐데 도울 때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 저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서 나는 저런 상태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겠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됩니다. 즉 반면 교사적 기능이 있는 거예요. 1960년대, 70년대에는 남한보다 북한이 훨씬 잘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의 50대, 60대들은 자기가 어렸을 때는 북한 사람들이 더 같은 나이에 북한 어린이들이 더 잘 먹고 잘 살던 시대. 그런데 국가의 운영에 문제가 생기면서 1980년도에 소위 골든 크로스가 생겨요. 남한이 더 잘 살기 시작하게 됐고 그리고 남한의 경제 성장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해요. 더 잘 살던 북한이 지금은 못 살잖아요. 근데 이거는 뭘 의미해요? 대한민국도 제대로 못하면 다시 북한보다 못 사는 나라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즉 시대의 새로운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게 되면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나라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은 북한과 무슨 관계를 맺고 북한을 돕기 위해서 제일 먼저 갖춰야 될 조건은 남한 자체가 더 좋은 사회가 돼야 돼. 동서독이 통일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동독 주민들이 볼 때 서독과 함께 나라를 구성하면 훨씬 좋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만일에 동독 주민들이 끝까지 통일에 반대했다면 독일은 지금도 통일이 안 됐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북한 사람들이 남한을 보고 한반도 공동체를 꿈꿀 수 있도록 우리는 남한 사회를 제대로 만들어 나가야 돼요. 자꾸 북한을 향해서만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게 북한이 형편없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지금은 남한도 형편없는 측면이 너무 많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북한을 도우면서 우리는 남한을 더 나은 사회로 만들어야 된다는 치열한 의식을 갖고 노력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하트마 간디인데, 마하트마 간디는 평생을 두 가지 목표를 갖고 살았습니다. 하나는 영국의 식민지로부터 독립하겠다라는 목표와, 또 하나는 같은 힌두교 내에 1억 명이 넘는 불가촉 천민에 대한 힌두교도들의 잔인한 차별 행위들, 이거를 없애버리겠다고 나선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모두 다 불가능한 꿈들이었어요. 그가 살고 있던 시대. 그러나 마하트마 간디는 그걸 포기한 적이 없었고, 결국은 총을 갖고 독립하는 게 아니라 비폭력으로 독립에 성공합니다. 물론 그 후에 이슬람과 힌두교의 화합과 파키스탄으로 나라가 쪼개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애쓰다가 극렬한 힌두교도의 총에 의해서 죽어요. 그렇지만 그가 가졌던 꿈들이 이제는 인도도 많이 바뀌어서, 물론 아직도 그 잔재는 남아있지만 헌법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에서 불가촉 천민에 대한 차별을 이제는 다 지워나가고 있습니다. 뭐냐? 제도가 아닌 사람의 변화를 추구했던 한 사람의 꿈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한반도에서의 평화가 이제는 불가능하다고들 생각은 많이 해요. 용서와 화해도 불가능하고, 대한민국은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는 경제 사정은 지금보다 나빠지게 돼 있어요. 경제학자들은 모든 경제 성장률은 인구 증가율에 수렴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구가 2.1% 늘면 경제가 2.1% 늘어가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런데 인구가 줄면 당연히 경제는 가라앉기 시작해요. 근데 유일하게 번영할 수 있는 기회가 하나 있다고 경제학자들이 그래요. 그게 뭐냐면 통일이에요. 통일까지 아니더라도 남과 북이 공동체를 형성할 수만 있으면 그때는 우리가 5만 불 시대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 수없이 많은, 요새 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여러분들 보셨을 텐데, 저런 분쟁 지역의 꿈들이 뭐겠어요? 평화와 화해거든. 전 세계 화약고 두 개인 한반도와 팔레스타인 이 두 지역에서 만일에 평화의 메시지를 어느 한쪽이라도 먼저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이거는 나머지 분쟁 지역은 다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은 저 지역에 비해선 별거 아니다라는 걸 자기들도 아니까 해결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은 단군 이래 우리나라 5,000년 역사에서 최초로 전 세계를 향하여서 자신들의 능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젊은 아이들이 우리나라 K-팝 음악에 맞춰서 춤추려고 전알리고,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가 전 세계 사람들을 매료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만드는 전자제품이 전 세계에서 가장 인정받는 제품들이에요. 근데 이거 갖고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기여를 충분히 한 걸로 쳐야 될까요?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K-메시지를, K-팝을 전 세계에 퍼뜨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K-메시지를 전 세계에 내놓으면 좋겠는데, 그게 용서와 화해, 평화와 상생이라고 하는 이 가치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내놓을 수 있다면, 이게 바로 우리가 전 인류에게 공헌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